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작하자마자 뭐 속보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네요. 레모니 조아님이 이진숙이라는 이야기죠. 이진숙의 애칭을 부르면서 이준숙 기각, 윤석열도 탄핵 기각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대한 기각이 이루어졌으니 이진숙은 이제 방통위원장이 다시 복귀하는 거죠. 바로 즉시 복귀하는 거죠. 그렇죠. 네. 바로 이제 직무 복귀가 되는 거고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지금 8명이지 않습니까? 4대 4로 나뉜 것 같습니다. 예. 4명은 이 탄핵과 관련된 기각 의견을 냈고 4대 4였다. 예, 인용 의견을 냈는데 논리도 정확하게 반반입니다. 지금 이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2인 체제가 위법인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무 기간이 길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죠. 직무 기간 동안에 뭐 한 일이나 이런 게 뭐 탄핵 심판의 대상이 이제 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렇죠. 2인 체제에서 이진숙이 됐고 그리고 이진숙이 2인 체제에서 일부 한 일이 요게 이제 요건이 되는 거냐 이게 방통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게 쟁점이었는데 이 기각 의견을 낸 4명은 2인 체제라는 이유만으로 방통위가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뭐 되겠느냐 이 기관으로서 예. 이 공무원이 일을 안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신의성실 의무에 위반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재적 뭐 이런 거는 그 재적이라든가 뭐 이런 요건은 그 이 방통위가 그 이제 재적을 판단하는 그 당시의 총 인원이 얼마냐, 즉 2명이어도 상관없다. 요 논리로 이제 기각이라는 입장을 낸 것이고, 이제 인용 입장을 낸 4명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 방통위 입법 취지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전제된 그러한 이제 입법인데 방통위는 그래서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2인이어도 이제 이게 가능하다라고 법을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이게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애초에 법 취지를 몰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 5인 체제. 그렇죠.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 이진숙 체제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탄핵이 인용이 되려면은 6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대 4로 이제 이렇게 동수로 나뉘었지만 6명이 찬성을 한 것에는 미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기각이 되는 결과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체적으로 좀 파악해야 되는 이진숙 체제뿐만이 아니고 이 2인 체제로 사실상 집권 여당이 끌고 왔잖아요. 이쪽으로 가도록. 그러면서 이제 방통위원들, 야권 추천의 방통위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임명을 안 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최민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4대 4로 이 이진숙에 대한 탄핵 심판을 사실상 이제 기각을 하면서 이진숙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참 참담한 게 이 법이라는 것은 진영을 초월해야 되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타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또 법적인 안정성까지 동시에 구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방통위라는 기관의 본질을 보면 5인을 통해서 합의제 기구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뭐 숫자는 좀 다릅니다만은 헌법재판소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9명, 뭐 333 원칙. 여기는 뭐 이제 여당 야당 구성해서 하지만은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협의해서 합의해서 그 방통위를 구성을 하고 그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놓은 이유는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해서 방송의 자유를 지켜라.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장악하는 권력자의 손을 막아라라고 지금 방통위를 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방통위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본질적으로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으로 시작된 김홍일, 이진숙. 이 방송 장악을 보면요. 지금 김홍일 어디가 있습니까? 권익위원장 하다가 방통위원장 하다가 변호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리인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런 자를 갖다가 방송 전문성도 없는 검사 출신의 특수부 검사 지금에 와서 보면 오늘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보면 대통령의 내란죄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가가지고 방통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송 장악의 의도는 지속적으로 언론에서나 시민사회가 비판을 해왔던 겁니다. 이동관은 방송 장악하겠다는 그 의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내비쳤고 예.
뭐 그렇죠. 공산당 얘기도 했고요. 예.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뭐 기각과 인용, 뭐 저는 헌법재판소를 존중합니다만은 기각의 의견을 보면 성실 의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문제는 있겠으나 2명으로라도 기차가 달려야지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느냐, 성실해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성실해야 된다. 그럼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강도가 물건을 빼앗고 있는데 그럼 강도도 계속 성실하게 물건을 빼앗아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실 의무라는 거를 올바른 쪽에다가 성실 의무를 갖다 대야지 예. 올바르냐 그르냐를 지금 따져 묻고 있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방송 장악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탄핵이 된 건데 그렇죠. 그 내용은 빼버리고 그냥 우리 성실해야 되니까 2명이라도 그냥 해. 규정은 없다. 예.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적 판단을 더하는 것은 법의 창조다. 이런 식으로 아주 기계적이고 아주 형식적인 논리로 이진숙을 복귀시킨 거거든요. 그럼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저런 헌법재판소의 이런 탄핵에 대한 아주 그 영혼 없는 태도가 유지된다면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탄핵으로 국회가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국민의 민의를 배신하는 권력적 잘못된 행태들을 교정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겨놓은 것이다. 제가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 말을 저는. 들어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다음 대선에서 바뀐다면 집권 여당이 바뀌어요. 집권 여당이 바뀌었는데 야 헌재 판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임기가 끝난다고 칩시다. 방통위원장 임기가 끝나든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검찰이 그 사람을 기소하고 파면되는 수순으로 또 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지난번에도 똑같이 했으니까 우리도 악순환이죠, 악순환. 대통령이 임명하고 집권 여당이 임명한 두 사람만 가지고 유지시키겠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계속 네.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나쁜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사람은 임명 안 할래. 우리 2명 가지고 할래. 이거는 헌재가 합헌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방통위를 5년 동안 그렇게 운영할 거야 라고 하면 그때 야당이랄지 시민사회는 뭐라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고요. 예.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겨놓으면 방통위를 뭐더러 합니까? 그렇죠. 그냥 독임제 기관으로 그냥 대통령이 방송 장악을 하는 걸 그냥 법으로 전 열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할 바에는 방송을 그냥 대통령 정권 잡으면 그렇죠. 그냥 방송도 다 자기가 그냥 장악해서 하는 게 오히려 맞지. 법으로는 합의하라 그러고 기관 구성권도 이 대통령의 사실 권한도 있지만은 책무거든요. 근데 그렇죠. 책무를 지금 방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 정말 나쁜 선례, 정말 고쳐져야 될 위법하고 위헌적인 선례와 아주 중대한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는 사안을 동의해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도 저는 정권 바뀌어도 이 선례에서 의하면요 권력자가 나쁜 마음만 먹으면 그렇지. 아니 왜 윤석열이 돼서 이진숙 돌아왔는데 나는 왜 법을 지켜야 돼? 이러면은 완전히 안홍이 상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 없는 판사들의 영혼 없는 재판관들의 아주 저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겨놨다. 그리고 이제 우려스럽습니다. 방통위를 통해서 방심위 장악하고 방심위를 통해서 KBS나 MBC 다른 언론사들 주물딱주물딱하고 방송사들 그럼 주물딱주물딱 차라리 하고. 주물딱주물딱 하게끔 법을 바꾸면 차라리 그렇지. 저는 그게 낫다고 봐요. 그냥 차라리 KBS 사장도 네. 그냥 거의 그냥 대통령과 한 팀으로 그냥 캠프 사람이 다 들어가고 예. 그냥 아예 다 자기들 무슨 뭐 관영방송 비슷하게 예. 관영방송 한 10개 갖고 국정홍보처 KTV 만들고. KTV 1, 2, 3, 4, 10분 그렇지, 그렇지. 13년이니까 예. 10까지 그냥 10까지. 0010 예. 쫙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게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가는 노력을 하고 국민들이 문제 있다 잘못됐다 그럼 고쳐져야 되는데 이게 사법부 내지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갖는 재판관들이 이런 식의 영혼 없는 판단을 한다?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일단 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너무나 힘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진숙은 돌아왔습니다. 예. 임기 3년입니다. 그렇죠? 임기 3년이네. 그렇죠. 진짜 얼마 하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얼마 네. 하지도 않았으니까 3년을 이제 합니다. 한 2년 반은 가야 될 거예요. 와우. 그렇죠. 이거 합니다. 3년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판단을 했든 간에 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쨌든 존중하지 않을 재간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판단에 대해서
요 판단은 어디서 결국은 이게 어디서 왔느냐? 방통위법에 지금 빈 구멍이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적에 관련된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보완을 한다든가 5인 체제를 확실하게 보완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런 법을 제도적인 바꾼다든가. 예, 요런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 있겠으나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진숙 체제, 이진숙 방통위가 무너지지는 않지. 그렇죠. 보다 완결적이 되는 거죠. 보다 완결적이 되는 이진숙, 것이고. 김태규는 그냥 가는 거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법을 개정을 하든 황당하구만. 어떤 방향으로 법을 개정을 하든 예. 이게 예를 들면 이진숙 방통위의 합의제적 기구를 강화하는 것이 되면 그럼 만약에 이제 그때가 정권이 바뀐 상황이면 그렇죠. 방송 장악을 또 이 우회적으로 한다라고 난리를 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KBS라든가 이런 데는 방송이 어쨌든 좀 장악이 된 상황 아닙니까? 뭐 그거를 조그마한 파우치. 그렇죠. 파우치 예, 사장님이 돼가지고 상징적이 있죠. 예. 그렇죠. 왜 최경영 기자님이 지금 예. 이제 유튜브에서 예. 만약에 방송 장악이 안 됐으면 유튜브에는 안 오셨겠지만은 예. 여긴 좋은 일이죠. 최경영 기자님이 오셔갖고 좋은 훨씬 더 잘 돼, 더 잘 유튜브 되셨어요. 환경을 만들어 줬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게 또 방송 장악의 하나의 증거인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근데 최경영 기자님이 뭐 KBS로 안 돌아가더라도 돌아갈 마음이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 표정이 예. 안 돌아가더라도 KBS는 정상화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그렇겠죠.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를 완결적으로 만들어주면 그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3년은 이진숙 방통위로 가야 되는데. 가겠다. 그렇죠. 이대로. 그러면 게다가 조그마한 파우치도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KBS 사장 임기도 3년일 걸? 그래도 3년 그걸 바꾸려고 하면 또 들어 누우면서 새로운 정권이 방송 장악을 한다 이럴 거 아닙니까? 아이, 그렇죠. 100%.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방통위의 아예 그러면 방통위를 독임제적 성격으로 바꾸고 방송 장악을 할 수 있게 가자. 그럼 또 똑같이 내로남불이다 이러면서 그렇지. 방송 장악을 노고라 한다 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결론으로 가든 아. 사실은 원래 이 정권에서 합의제적 기구이다, 방통위는 합의제적 기구이다라는 걸 확인하고 이진숙은 이거는 부당하게 방통위원장이 된 사람이다를 확인하고 가는 게 최선인데 지금 그렇지 않게 된 게 이 끝나지 않은 악순환 뭐만 하려고 하면은 이미 자기들은 보수 정권에서는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뭐라고 하든 간에 방송 장악을 해버리고 그렇죠. 그거를 되돌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또 들어누우면서 그게 방송 장악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이런 상황이 강고화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야, 몇 번이나 이런 게 되풀이 되네. 그러니까 말이요. 이명박 때 자기들이 방송 장악을 한 거를 되돌리려고 그랬더니 그게 방송 장악이다라고 하면서 난리 치고 그렇죠. 그것이 또 법원에 가가지고 그때 일부 또 이 공영방송 사장은 부당하게 해임된 것 같아요라고 판결이 나오고 그 판결이 나오니까는 문재인 정권이 방송 장악하려고 한 거 아니야라고 방송에서 갑자기 화낸 사람이 지금 그 사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누구더라? 지금 이제 파우치 사장님 아니에요 지금. 아, 맞다.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해자 또는 기득권이 내가 피해자다, 내가 약자다라고 둔갑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현직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약자이고 국회와 언론이 슈퍼갑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똑같은 상황이 뻔뻔한 주장을 또 되풀이하게 되는 이런 기반이 될까 이게 두렵다 근데 이겁니다. 이제 저는 네. 사실 법이라는 거는 상식이거든요. 그 법이라는 게 갈 것자에다가 물 숫자 삼수변을 그렇죠, 써서 그렇죠. 물 흐르듯이 가는 게 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게 참 헌법재판소 지금 구성 관련해서도 권한쟁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9명을 만들으라고 헌법에서 말을 했어요. 근데 안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뭐 설명은 다 못하더라도 그렇죠. 문제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법대로 해서 고쳐서 채워 넣어라. 음. 그거 하는 곳이에요. 그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죠. 헌법재판소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렇게는 나오겠지 그거. 같은 연장선에서 예. 볼 때 방통위는 헌법기관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법률기관 중에서 고도의 독립성을 요구받고 있고 그리고 합의제 기구로 구성하라고 법이 정했고 원래 전제 목적이 그래. 그렇죠. 그럼 예. 법대로 하도록 규제하고 법대로 하도록 더 계도하는 일을 헌법재판소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법 사항을 지적을 해서 고치게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가장 큰 부분, 뭐 법적인 부분은 제가 차치하더라도 잘못된 거를 그냥 눈 감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지적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잘못했는데 잘못을 지적받지 않으면 왜 고칩니까? 그렇죠. 아니,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아무리 제가 판결문 보도자 다시 읽어봐도 논리도 빈약하고
그냥 뭐 법에 없으니까 그냥 해도 돼. 그럼 법에 없으면은 잘못된 일을 안 고칩니까? 법이 고쳐질 때까지라도 제한적인 법 체계 내에서 체계적 해석이라는 걸 해서 법을 채워 넣더라도 법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공무원의 성실 의무 정말 기가 찰 논리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성실하게 계속하라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을 성실하게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막 초콜릿 먹고 성실하게 이 안 닦고 주무시라는 겁니다. 이 다 썼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고 제가 법리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네. 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방통위법에 제적의 과반수의 의결로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적의 과반수라고 돼 있습니다. 제적 요건은 없더라도 제적 2명입니다. 2명에서 과반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반대 의견권이 보장됩니까? 2명이 있으면요. 뭐 저랑 앵커님 둘이 있으면 예. 한 명은 찬성, 한 명은 반대. 이게 민주적이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을 못하죠. 둘이서 그렇지. 반이면 과반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죠. 과반이면 1.1이라도 넘어야 과반이거든요. 그럼 최소한 3명은 돼야 찬성 2명, 반대 1명에서 의사가 진행이 되고 그렇죠. 민주적인 의사 반대권이 보장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한 내용을 그래서 홀수로 했겠지. 제가 한 내용을 그래서 홀수로 했겠지. 이진숙 탄핵을 찬성하는 재판관들이 제가 지금 얘기한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맞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근데 이런 부분을 다 못 본 척, 안 본 눈 하고 그냥 성실하게 2명으로도 방송 장악을 하라는 식으로 강도와 도둑대들에게 철문을 열어주는 이런 식의 판결. 아, 제가 정말 우리 법 체계를 제가 존중하기 때문에 존중은 하지만은 정말 헌법재판관들의 이런 태도는 저는 정말 묵과할 수가 없고 지식인들이 이렇게 해서 됩니까? 아, 정말 지식인 심각합니다. 이야기 정말 타락했다고 저는 하셨으니까. 봅니다, 진짜로. 사실은 성실이라는 저 단어 자체도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윤석열의 자유를 네. 갖다 자유로 포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성실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근면하게 일하는 거고 가장 본질적으로 성실이라는 단어를 상징하는 거는 신실입니다. 신실. 신실한 게 성실한 거예요. 올바르게 잘해야죠. 올바르게 잘해야 되는 게 이제 성실이라는 단어의 요구체고 핵심인데 아니 윤석열도 성실하게 내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기구의 합의제 정신을 신실하게 따라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그 형식적인 것들이나 내용적인 것들이 다 같이 조화롭게 가는 것들이 그게 성실이라는 건데 이거 완전히 좀 정말 너무하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철학의 빈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진숙 탄핵이 기각됐으니 요 두 가지 어떤 KBS나 MBC가 어떻게 될까? 방심위가 또 설치지 않을까? 요 걱정 하나가 들고요. 마이너하게는 그 다음에 크게는 큰 걱정 하나는 윤석열도 혹시 탄핵 기각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이제 계엄이나 내란을 일으켜 버린 상황에서 이진숙이 다시 돌아왔어요. 과거처럼 방심위를 동원을 해서 사실상 동원을 해서 막 칼을 휘두르면서 너희들 말이야 다 5대5로 보도를 해. 탄핵 찬성, 탄핵 반대 다 5대5로 보도를 하고 권성동 O, 이재명 O 이렇게만 보도해. 그 헌법재판소는 그 단신으로 처리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막 지도를 하는 거지. 그렇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또 다른 장악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는 네. 뭐 그런 시도를 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네, 힘을 쓰고 싶겠죠. 근데 자기의 보수였던 윤석열을 다시 한번 근데 뭐 일단 돌아왔으니까 뭔가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이 계획성을 가지고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쭉 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내란도 수개가 살아 있어야 내란이 쭉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내란에 뭐 이 행동대장들만 있으면은 그게 뭐 자기들이 뭔가를 알아서 뭐 조금씩 할 수는 있겠지만 계획성을 가지고 쭉 진행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산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MBC나 JTBC 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거나 뒷다리를 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결국은 그걸 모아 결국은 그런 것들을 모아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 거였잖아요. 그랬죠.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이죠. 계속 이런 딴지를 걸고 지금 뭐 어쨌든 이 탄핵 인용이 된 이후의 상황이어야 되겠습니다만 조기 대선 국면인데 뭐 왜 보도를 이렇게 하느냐, 대선인데 뭐 이게 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소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방송 장악이나 어떤 뭐 법적 문제 이렇게까지는 가지 못할 걸로 저는 보고 방심위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방통위가 그렇게 이 정권의 어떤 뒷배경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움직여야 방심위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칼춤을 그렇죠. 추는 건데 예. 지금 거의 이제 이 정권이라는 거는 무력화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이건 이진수 건은 이진수 건인 것이고 그렇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진수 건이 윤석열 탄핵 심판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 헌법재판관들에 있어서는 뭐 알리바이처럼 기능할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이진수 건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지금 원래 지금까지 헌법재판관들 이 성향 분석할 때 헌법재판관들도 막 성향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보수고 이 사람은 중도고 이 사람은 진보고 보통 언론이 어떻게 썼냐면 중도 내지는 보수가 5명이다. 그리고 뭐 진보가 뭐 3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지금 보면은 4대 4다 이제 새로 임명이 됐으니까 예. 4명 대 4명이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이 각 성향들에 의한 이제 의견 분포가 있을 건데 근데 지금 상황은 윤석열의 태도나 그다음에 지금 이 해놓은 일이나 그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서 주장한 내용이나 자기들끼리도 얘기가 안 맞고 지금 뭐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지금 태도를 보면은 수사도 거부하고 공수처의 수사 끝까지 거부해가지고 지금 검찰에 넘긴다고 하는데 그 오늘 아마 검찰에 이제 수사 이 사건을 넘긴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태도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내용에 있어서도 이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탄핵을 기각해야 되는 그러한 사유입니다라고 말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뭐 하나라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이제 부담이 되는 거는 이게 왜 다 민주당이 하자는 것만 편들어주고 다 왜 우리 이 극우 유튜브 입장에서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하자는 거는 다 거부해가지고 이런 좌편향 헌법재판소가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여론은 뭐 그게 두려울 수는 있겠는데 예. 근데 그때 가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준숙을 인용해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는 지금 할 말 같은 게 사실은 생긴 거죠. 무슨 소리야? 이진숙 탄핵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법리로 봤잖아. 그렇죠. 이거는 형식 법리든 어쩌든 간에. 네, 이거는 뭐 우리가 네. 정확하게 요건을 따져서 기각시켜 줬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변명할 그렇지. 거리 같은 게 이거는 그런 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치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부담을 덜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탄핵은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윤석열 탄핵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누구죠? 그 한 명 더 임명 안 됐던 정계선 마은혁. 마은혁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도 아마 무리 없이 임명될 겁니다. 그러면 9명 체제에서 무리 없이 윤석열 탄핵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 황당한 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이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느냐를 이 권한쟁의 심판을 갖고 변론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라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변론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횡설수설 했어요. 최상목 측에서 예. 이게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판단을 했다. 그 여야 합의가 뭐냐 이렇게 그렇죠. 물어봤죠. 재판관이 예. 그러면 여야 합의가 네. 됐다라는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당에 이제 국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회신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야 합의가 됐다라는 요게 이제 근거인데 요거에 대해 별도의 근거를 그걸 갖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여야 합의는 관행이었고 그 관행이 또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뭐 등등의 이제 횡설수설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그 여야 합의가 그럼 안 됐다라는 판단의 근거는 뭐였냐?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보기에도 재량일 수 없는 건데 이거는 예. 국회가 선출을 했으면 그 전에 우여곡절이 어쨌든지 간에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을 했으면 그거는 최상목 씨가 이 헌법재판관들의 아주 뭐 큰 어떤 뭐가 있지 않는 한
그것이 있지 않는 한 그냥 임명을 하는 것인데 다른 재량이 작용할 여지가 없는 건데 여야 합의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재량이라고 얘기를 하니 그것에 대한 근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대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결론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거는 당연히 윤석열은 탄핵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 신인규 변호사도 비슷한 생각이시죠, 그 부분은? 근데 저는 이제 예. 오늘도 이런 그 이진숙 탄핵 기각을 보면서 막 제 몸이 아플라 그래요. 그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네. 몸이 아플 상황인데 제가 왜 지금 이게 스트레스를 받냐면 우리가 삼권 분립하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하나는 양심의 자유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2번은 우리 삼권 분립 중에 국회의원들한테 양심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죠. 법관에다가 양심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 있게 하라는 겁니다. 양심에 따라서. 그렇죠. 행정부에다가는 양심 얘기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행정부야말로 영혼이 없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게 기계적 균형하라는 게 아니라 네. 법대로 그냥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집행하는 강제력에 무슨 영혼이 있습니까? 양심이 뭐가 있습니까? 써져 있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교정하는 겁니다. 사후구제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딱 3번 진짜 나와요. 헌법 찾아보십시오. 어디 나온다고요? 양심의 자유, 양심의 기본권에, 자유. 네. 그리고 국회의원 음.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한다. 그렇군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행한다. 음. 딱 3번 나와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행정부 수반 역할 대신하고 있는 최상목이 정치질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서 합의라는 없는 요건을 오히려 최상목이 창출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저는 이겁니다. 이 지금 참 심각한 게 2명의 방통위와 방통위원장과 위원을 가지고 뭐 방송장악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대하겠죠. 예. 그 방송장악 아니라고? 예.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면 5명을 구성해서 방통위를 운영하라고 우리 법이 명령하고 있는데 왜 굳이 그 명령을 안 따르고 왜 2명에서 군사작전 하듯이 그냥 밀어붙입니까? 그걸 장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방송장악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그 방송장악 아니니까 이진숙 복귀시켜 2년 반 동안 더 직무 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었어.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문제 없어. 더 해. 그럼 전 어떻게 들리냐? 방송장악 더 해. 이렇게 들려요, 제 귀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윤석열 내란에다 대입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내란? 아니 뭐 군을 좀 푼 건 맞는데 대통령이 그냥 워밍업 한번 한 거 아니야. 그럼 잘못했다고 하니까 한 번만 봐주지 뭐. 복귀해.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내란 한 번 더 해. 계엄 한 번 더 해. 전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위장부터 이게 좀 아픈 겁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근데 스트레스가 쌓이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시사저널에서 물론 이제 18일, 19일 한 거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 하기는 했어요. 대선 양자 대결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대선 양자 대결에서 김문수가 이재명을 오차범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46.4% 김문수. 제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조사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김문수 46.4, 이재명 41.8, 홍준표도 이재명을 앞서네. 네. 43.7, 43.0, 오세훈은 이재명을 간발의 차로 지고 있고요. 한동훈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뭐 이런 조사가 이게 아마 18일, 19일 조사했던 거죠. 그럼 맞습니다. 18일,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에게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전제로 양강구도에서 이재명 대 뭐 김문수, 이재명 대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시사저널이 조원 CNI에 의뢰해서 1월 18일부터 1월 19일까지 이틀간 물어봤다는 조사예요. 예. 야,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김문수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되는 거야? 야, 이제 김문수 시대를 보는 거예요. 김문수 살다. 살다. 내란 숙의 윤석열 보내고 윤석열에서 이제 김문수로 가는 거야. 야. 윤석열에서 김문수로 가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야, 대단합니다. 예. 근데 예. 이 여론조사 특징을 보면 음.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한참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예. 한참 얘기했잖아요. 그 여러 가설들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다 증명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걸로 오히려 증명이 된 것 같아. 아까 예.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네.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 거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선거라고 만약에 치면 예. 이 대선 주자들이 예. 가장 경쟁력이 없을 만한 사람이 김문수 장관이고 그렇죠. 그리고 좀 경쟁력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오세훈 시장이나 뭐 한동훈 대표 정도잖아요. 왜냐하면은 예.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물론 검사 출신이고 저도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주 뭐 비호감이 있지만은 네. 그러나 계엄을 어쨌든 해제하는데 일조를 했고 그렇죠. 윤석열하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예. 윤석열하고 싸웠기 때문에 음. 중도층에서는 아 그래도 보수가 그래도 좀 뭔가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아라고 할 때 고려할 만한 어쨌든 후보군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그동안 좀 서울시장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잠잠하게 있었잖아요. 이게 뭐 어쨌든 그렇죠. 정쟁의 한복판에 나오지 않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오세훈은 뭔가 좀 서울시장도 하고 뭐 그러면은 좀 새로운 뭔가를 할 수도 있지 않겠어라고 보수 지지층 중에서 그래도 좀 중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인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뭡니까? 명태균 묻었죠. 그다음에 계속 정치 현안에 대해서 SNS에서 윤석열 방어하면서 뭐 한동훈 붙들고 뭐 너는 뭐냐 이 싸우고 내가 보수의 적통이다 뿌리다 계속 이렇게 갔죠 계속. 그렇죠. 그리고 뭐 김문수 장관도 말할 것도 없잖아요. 김일성주의자 같은 뭐 이런 얘기하고 누구는 김일성주의자다 뭐 그리고 비상계엄 얘기하는데도 그것도 뭐 자기 혼자 뭐 이렇게 국회에서 뭐 사과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다수의 국민들 특히 중도층 중에서는 김문수 장관을 대권 주자로 인식하지도 않아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거꾸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가상대결 1대1 가상대결의 경쟁력이 예. 그러면 이 거꾸로 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이 지지층은 누굽니까? 김문수는 너무 좋은데 한동훈은 너무 미운. 예? 김문수는 너무 좋은데 한동훈은 너무 미운 사람들이 상당수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이 여론조사에 응답한 응답층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 여론조사에서도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구구들이 완전히 과응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비슷한 여론조사가 다른 데도 오늘 나왔거든요. 근데 예. 뭐 이거는 뭐 여론조사 공정 뭐 이런 데기 때문에 여론조사 공정. 예, 그 제가 뭐 유명한 공정한 업체. 예, 비슷해요. 아. 흐름이 비슷한데 공정해. 제가 근데 이런 여론조사 업체들에 대한 어떤 뭐 업체들이 잘못됐다 예.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 업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질문지가 이상할 때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명태균처럼 뭔가 표본을 갖고 장난을 치고 그렇죠. 요런 게 드러났을 때 그렇죠. 요런 때는 여론조사 업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요런 현상은 지금 굉장히 여론조사 응답에 활성화되어 있는 이 정치 초고 관여층이 별도의 어떤 루트에 따라서 여론조사에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론조사에 어떻게 응답하자라는 지침까지 예. 자기들끼리 공유해가지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 거다. 요 사안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지표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거죠. 제가 왜 웃고 있냐면요. 예. 저는 이 분위기- 이 어이가 분위기- 없어서 웃습니다. 아니 이 어이가 분위기 없어서. 나는 좋다고 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좋은데, 이 분위기 좋아. 예. 그냥 이렇게 갑시다 김문수로. 예, 아니 근데 저는 뭐 조원 CNI랑 저 시사전을 애쓰셨는데 애쓰셨어. 애쓰셨는데 아, 좋아. 그냥 저는 그냥 딱 요 지표로 보면 그냥 반박이 바로 가능해서 그냥 지표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대통령 선거랑 비슷한 게 물론 뭐 인물 경쟁력도 있습니다만은 뭐 김문수와 이재명 둘을 비교한다는 건 뭐 인물 경쟁력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훨씬 나으니까 그렇죠. 그걸 제가 뺄게요. 예. 빼고 그냥 당대당 양대 진영이 붙는 선거가 대선 아닙니까? 그렇죠. 딱 한 명 한 명 세워놓고 거의 무슨 유럽 축구로 치면은 리그전이 아니라 거의 FA컵처럼 그렇죠. 토너먼트로 올라가서 그냥 강팀 대 강팀이 한 번씩 붙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가장 유사한 선거가 네.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네. 비례대표. 그러네요. 제가 비례대표 결과를요. 네. 2024년도 4월달 기준으로 표를 더해보겠습니다. 국민의 미래 100만 표 축약해서 뭐 30만 이하는 버리겠습니다. 예.
민주당 750만 표, 조국혁신당 680만 표. 예. 둘이 더하면 1,400만 표죠. 1,400만 1,400. 그냥 쉽게 갈게요. 예. 개혁신당 100만 표. 예. 그럼 100만 표를 국민의 미래에 주자고요. 그렇죠. 111만 표. 예. 대 140, 그러니까 1,100만 표 대 1,400만 표. 300만 표 차이가 나죠. 300만 표 차이가 나네. 아니, 그 4월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네 당이 지금 비례를 거의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요 지금 통계 나와 있거든요. 요 나무위키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그러면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의 당대표도 이재명 대표 얼굴로 치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쪽은 김문수로 바꿔 껴서 나온다는데 예. 뭐 바꾸면 뭐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가면 같지. 그러면 이재명 대표 때문에 더 표가 떨어질 변수는 없는 겁니다. 그때도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400만 표가 이재명 나왔으니까. 상수값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변수는 뭐냐면은 두 진영이 지난 1년,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2025년 1월이니까 지난 10월 그리고 대선까지 합치면 약 13개월 동안에 누가 조금 더 잘하고 못했고가 그 표에서 업앤다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총선 바로 앞에 선거가 강서구 보궐선거 수도권 그렇지. 하나를 샘플로 보면 민주당이 압승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압승과 압승의 흐름은 지금 계속 전제해 봐야 되는데 그럼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별로 이렇게 뭐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국민의 미래 쪽, 김문수 쪽은 내란을 했습니다. 내란. 그리고 내란을 계속 옹호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정광훈 일파들이 지금 법원까지 부신 걸로 배우로 의심받고 있거든요. 그렇지. 난동폭도.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뭐 김건희 제가 뭐 무혐의 불기소 뺐습니다. 아. 그 잔잔바리까지 빼고 그거 물론 사실 그것도 잔잔바리는 잔잔바리 아닌데. 아닙니다만 잔잔바리는 아닌데. 워낙 내란이 커가지고 예. 잔잔바리로 제가 비교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예. 불과 이제 뭐 한 100일 뒤에 대선 치른다고 치고 뭐 헌재까지 해가지고 그 100일 동안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를 한번 그냥 더하기 빼기를 해보세요. 우리 그렇지. 표심이라는 게 예.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아 근데 어떻게 저런 조원 CNI와 시사저널이 저런 결과값을 조사를 해내셨는지 뭐 과응답이겠죠. 예. 많은 분들이 그 전화기 기다리고 있으면서 김문수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막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내 일도 다 팽개쳐 놓고 전화 왔다 이러고 받아가지고 응답을 한 건데 실제 선거가 저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저거를. 그리고 이 정말 여론조사에 아이고,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가령 물론 이제 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이게 지역별로 나오잖아요. 김문수 대 이재명 붙였을 때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데가 이제 광주 전라이 지역인데 예. 이재명 61.3, 김문수 25.9가 나와요. 김문수가 이제 25.9나 나온다. 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와. 부울경에서 예. 이재명 31.4, 김문수 54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부울경에서 김문수가 54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뭐 영남이니까는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에서. 근데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40.5, 김문수 47.1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네, 대구 대구 경북은- 경북에서 이재명 40.5, 김문수 47.1이다. 아니, 무슨 우왕좌왕이야? 우왕좌왕이야? 좌충우돌이야 이게.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그래서 예. 이 지금 여론조사에 굉장히 적극 응답하시는 분들이 예. 그러니까는 좀 이 공격적인 이제 진영 공격적인 어떤 그러한 전술을 쓰시느라 본진 방어에 조금 신경을 덜 쓰신 거다 이게. 그래서 본진에서는 다소 그 자신들의 약간 악화된 여론이 약간 반영된 그러한 이제 결과가 40대 47로 나온 것이고 이게 지금 연령대별로 보니까 이것도 엉터리네요. 30대가 이재명이 34.5고 김문수가 48.9야. 48.9? 김문수가 과반이야, 과반. 와, 제가 30대인데. 30대. 제 50대잖아요. 50대가 민주당이 가장 열성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40대, 50대가? 50대가 이재명이 51.3밖에 안 돼. 김문수가 42.2야. 와. 그리고- 김문수 매력이 뭔가요? 그리고 이제 매력 발산 뭐 한 게 없는데. 20대에서 예. 이재명 43.1, 김문수 40.9거든요. 예. 20대가 김문수 장관을 뭐 많이 알까요? 아니 그 소방관한테 갑질한 거 이런 거는 그것도 아니지 20대는 않을까? 그것도 모릅니다. 20대들은 잘 그때 모르죠. 20대는요 유치원 다닐 때. 아, 그래요? 그때가 유치원 다닐 때. 그것도 10몇 년 전이에요, 그게. 와. 그리고 그러니까. 검찰청을 향해서 벌건 검찰청 막 네. 그랬던 분인데 저 김문수 씨. 그러니까 사실은 잘 알 수 있는 접점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야 이게? 조직화되어 있는 여론조사 응답층이 네. 공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건데, 근데 본진에서 나와가지고 본진에서 나와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자기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진출해 갖고 지금 마케팅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느라고 본진을 신경 못 쓴 게 여기 약간 제가 볼 때는 드러난 것 같다. 아니 저는요 저 이 분위기 언론사들한테 계속 가야 됩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하나 더 분위기- 추천합니다. 예. 저 언론사들한테 추천하는 게 예. 오늘도 굉장히 쇼킹하잖아요. 그렇죠. 더 쇼킹하게 그냥 김건희랑 정광훈을 놓고 저렇게 한번 또 해보세요. 한 59%로 화끈하게 저도 화끈하다. 정광훈 해가지고 59% 예. 막 수도권에서 60% 예. 막 젊은이들 막 그렇죠. 정광훈 신드롬 만들어 보세요 한번 진짜. 그러면 훨씬 더 그 클릭도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돈벌이가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되면 될수록 국민의힘이 발을 못 빼잖아요. 발을 못 빼는 게 너무 좋아. 사실은 민주당이나 시민사회 야권 진영으로 봤을 때는 이 극우 진영에서 발을 못 빼고 김문수나 정광훈 그 정광훈의 어떤 늪 가스라이팅 요런- 예, 가스라이팅. 요런 데서 막 헤엄치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그냥 뽀로로 빠지는 수밖에 없지. 이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탄핵이 결정이 되는 2월 말이나 3월 초, 뭐 늦어도 3월 중순 때까지 이 분위기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테러도 하고 막 그러세요. 사실 서부지법 같이 막 그렇게 가고 뭐 헌재 가가지고 막 화염병 던지고 그러시면은 물론 사고는 안 나야 되겠죠. 예, 제가 그거는 조금 좀 과장해서 말씀드렸고요. 비아냥되신 거죠. 예, 비아냥된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지금 하던지 그대로 하시고 하던 조사 그대로 하시고 열심히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투명하잖아요. 예. 이게 좀 어느 정도 그럴싸해야 사람들이 예. 아 그런가 이렇게 되는데 야 김문수를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내니까 전 다음번에 진짜 정광훈 넣어가지고 예. 52% 해오면은 더 재밌게 우리가 여기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게 정광훈으로. 이제 이게 큰 독이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잠시 광고 이어가고 윤석열 이야기, 윤석열 거짓말 싹 했던데 거짓말 한 게 싹 밝혀주고 멋진 남자 이 사람은 진짜 군인이더만 홍장원. 아 홍장원. 예. 예. 보수적이지만 진짜 군인을 본 것 같아요. 예. 그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자기 상관은 그 누굽니까 조태용 국정원장. 국정원이요. 네, 국정원장. 외교관 출신. 그냥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처신을 했잖아요. 그것과 확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 잠시 광고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이고요.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으신 분들은 않는다. 그러면 55인치 삼성 TV 선택 가능합니다. 1670-2571 또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련의 정치본색 채널 말씀해 주시면 가입하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새 이벤트입니다. 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실 수 있는 산삼순백입니다. 산삼순백. 이름도 산삼순백. 예,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100%입니다. 예,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면서 7년 기다린 산삼입니다. 묘종삼이 아닙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서 심은 묘종삼이 아니고 직접 씨를 뿌려서 씨종 산양 산삼입니다. 지리산에서 씨부터 그냥 쭉 그 산에서 그냥 키워졌다는 거죠.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력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삼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 그리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고요. 온라인 구매 후기가 13,000건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가심비 최고고요. 새해맞아 특별한 구성입니다. 산삼순백 1+1 그리고 산삼떡을 또 드려요. 그리고 산삼 치명한 열한까지 풍성하게 드립니다. 온 가족 겨울 건강관리 쌉싸름한 갈색 엑기스 산삼순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문의는 1666-166-1080 1666-1080 그리고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산삼순백 꼭 네이버 검색창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특종 중에서 요새 단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윤석열의 거짓말들을 이제 뭐 어지간한 거짓말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근데 거짓말들이 훨씬 더 많겠구나 라고 느꼈던 게 SBS가 그 단독 보도한 그거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기재부 장관한테 준 쪽지에 밑에 8이라고 써져 있었어. 위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면 8페이지라는 뜻이잖아요. 밑에가 8 이렇게. 그러면 1, 2, 3, 4, 5, 6, 7 최소 앞에 7페이지가 있다는 것이고 뒤에 9페이지, 10페이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18개 부처가 있습니다. 근데 기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옛날에 중국 공산당 모택동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를 장악하려면 모택동 이야기니까 저는 공산당 아닙니다. 인민을 장악하려면 딱 두 가지만 장악해라. 돈과 군대, 돈과 화폭 이 두 가지 장악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돈을 맡고 있죠. 근데 그게 8페이지야. 고작 8페이지. 그럼 1, 2, 3, 4, 5, 6, 7은 화포와 관련된 거네? 또는 군사정보와 관련된 거네? 그런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렇다면 이들이 거짓말한 거 있잖아요. 지금 감추고 있는 거, 거짓말한 거. 윤석열이가 지금 거짓말한 거 다 거짓말한 거야. 거의 다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구나. 이거는 헌재에서 나중에 탄핵할 때도 이거는 안 밝혀질 수가 있거든. 내란 특검 아니면은 특검해야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앞에 7장이 일단은 무조건 더 있는 거고. 무조건 더 있어. 예, 물론 이제 뭐 표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뭐 그렇지. 하여튼 그러면 뭐 6장이든 간에. 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뭐 모택동 얘기를 굳이 안 하셔도 예. 우리나라의 부처 중에 제1번은 기재부죠. 그러니까 일본은 기재부인데 8페이지야. 그러니까는 부총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는 한덕수가 날아가서 최상목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권한 대행을. 예. 그러니까 1번이 기재부인데 그런데 이제 8페이지인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으로부터 쪽지 받은 사람은 최소 2명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당시 기재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2명만 지금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쪽지를 받았는지 여부는 이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최소 그리고 지금 군의 그 앞에가 뭐 이 쪽지의 형식이라는 게 너희들은 이대로 해라라는 어떤 지침 같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군에 관련된 사안이거나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기재부보다 앞에 있는 어떤 사안이라면 그러니까 기재부나 외교부 같은 거는 기재부나 외교부는 이제 계엄을 선포한 계엄과 지금 당장 계엄을 선포한 것 당장 해야 되는 요 이외의 것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기재부 같으면은 기재부가 받은 지침은 이 국회에 돈을 주지 마라.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야 되니까 거기다 돈을 넣어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당장 선포한 계엄 상황 이후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가 받은 쪽지도 이제 대외 상황과 관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계엄 이후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요 앞에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계엄을 지금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뭘 해라. 아, 계엄 중의 상황. 그렇죠. 지금 뭘 해라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는 것들 중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파악한 거는 군에 관련된 거는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군이 어떻게 이동을 해라. 뭐 그다음에 국회에 들어가라. 전화해가지고 뭐 문을 부셔라. 뭐 등등등. 법무부가 안 나왔어. 검찰이 안 나왔어. 그렇죠. 검찰도 안 나왔고 경찰도 안 나오고. 경찰 안 나왔죠. 그렇지. 경찰 누가 합니까? 행안부 장관이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그 앞에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리고 이상민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잖아. 그렇죠. 어제 보세요.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증인 선서도 안 해요. 그리고 이 행안부 장관 특히 주목해야 될 게 경찰에 대해서도 이 지시를 하지만 또 뭐에 대해서 하냐. 경찰에 대해서 지시를 한 게 예를 들면 이 그 당시에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지시한 이런 사람들한테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내용을 보면은 그 본인들이 이제 안전가옥에서 그런 얘기를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체포 대상이나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체포하나. 하면서 이 국정원 이 차장한테 방첩사가 얘기한 거는 뭐 주요 정치인들이나 뭐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인 건데 예. 지금 경찰청장한테 얘기한 거 그 당시에 보도 나온 걸 잘 생각해 보시면 뭐 민주당사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민주당사 이야기.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예. 때는 경찰한테 얘기한 거는 좀 더 확대된 내용일 수도 있고 좀 더 그렇지. 다양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어. 우리가 또 확인한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언론사 단전 단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론사 단전 단수는 우리가 어디서 확인했냐면은 해관부. 소방한테 소방청. 예, 소방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렇지. 근데 소방한테도 소방이 그러면 소방이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갖고 합니까? 이상민. 그렇죠. 행안부 또는 경찰의 협조 요청 이렇게 해서 간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언론사와 관련된 단전 단수나 요런 거. 그다음에 또는 뭐 이게 언론이나 요런 거는 어쨌든 간에 이 국회 군과는 또 다른 어떤 민간 영역에 해당하는 그렇죠. 것들이잖아요. 요런 네. 거 이제 행안부를 통해서 뭔가 통제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도 막중한 임무를 줬을 것이다. 근데 상식적으로 윤석열과 그 주변 인물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김용현하고 아주 죽고 못 사는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날 술 먹고 그렇죠. 이상민하고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죽고 못 사는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날 계엄 선포한 당일에 보면은 이상민이 그 지방에 있다가 네. 계엄 선포하기 직전에 그 오후쯤 올라오지. 되면은 일정 취소하고 바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괜히 올라온 거 아니잖아요. 그 이상민은 알았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이 쪽지도 사실은 우리가 쪽지라고 표현하지만 A4 용지잖아요. A4 용지로 지금 8장 이상이 있었다는 걸로 추정이 되는 이것도 겁니다.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이 네. 사람이. 그러니까 1페이지가 뭐였는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그리고 김용현은 자기가 이제 구속되기 전에 밑에 비서한테 전부 싹 없애버려라. 그래서 3시간 동안 파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3시간 동안 파쇄를 했다는 거야. 모든 서류를. 이게 아주 악질적인 인간들인 게 어제 말씀드린 게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나가고 하는 걸 보니 거기 바보 같은 제가 죄송합니다. 바보 같지 않고 네. 자 유능하신 윤석열 변호인단이지만 아주 유능하신 윤석열 변호인단이지만 다소 손발이 맞지 않았던 이 윤석열 변호인단을 진두지휘하면서 윤석열이 딱 거기 끼니까 윤석열이 제일 유능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이게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나고 진짜 무슨 뭐 이 사탕 먹다가 엄마한테 그 적발당한 다음에 이거 사탕이 아니고 약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주장하는 수준의 그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듯이 이제 보이는 이 변호인단 이끌고 있어요. 윤석열이 모든 변호 전략과 이 모든 것들의 지금 컨트롤 타워 같은 건데 근데 윤석열이 개헌 바로 다음 날 지금 이제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면은 김용현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어요. 예. 근데 왜 점심 먹었냐고 물어보면 김용현 씨 뭐라 그러냐? 아니 그냥 먹었어요. 거기서 뭐 계엄 얘기나 이런 거 일치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점심 먹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날 오후에 김용현이 뭘 하느냐? 핸드폰 부수자. 그렇지. 핸드폰을 부숩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 부수자. 그 노트북으로 뭘 했느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썼어요. 그렇죠. 이 뭐 A4도 썼는지 포고령. 뭐 이런 거 썼는지 포고령을 썼는지 모르지만 이 문건도 작성을 했겠지. 예, 이거 때려 부십니다 이거를. 예. 때려 부수고 이 노트북과 이 핸드폰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뭘 하느냐? 그날 저녁에 그 유명한 삼청동 안전가옥이 열립니다. 예. 삼청동 안전가옥은 여기는 그 윤건영 의원 등의 이 진술을 보면 전 정권 사람들은 대부분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안전가옥에 존재를 모른대요. 근데 그럴 정도로 쓴 적도 없는 데인데 전 정권 사람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시해서 열어주지 않으면 이거는 열리지 않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쓰지 않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날 저녁에 여기가 열려가지고 우리가 익히 아는 뭐 법제처장, 뭐 법무부 장관 등등 모여가지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냥 뭐 모임한 거예요. 오랜만에 뭐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윤석열이 지시를 해서 거기서 뭔가 변호 전략을 짜고 한 거 아니냐. 증거인멸이랄지. 그렇죠. 그다음에 말을 맞췄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요날 예.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박성재랄지 법제처장이랄지 이런 사람들 다 의심해 봐야 되고요. 특히 검찰 의심해 봐야 됩니다. 검찰이 그래서 김성훈이랄지 체포영장 기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예. 저도 이 부분은 뭐 제 생각 짧게만 말씀드리면 결국 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그러니까 국가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지금 친위 쿠데타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 친위 쿠데타가 이루어졌는데 로드맵도 없이 어떤 총괄적인 계획도 없이 움직인다라는 건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로드맵, 그 전체적인 기획안을 찾는 게 최우선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수사가 안 돼 있고 뭐 분명히 누구 그런 죽여라 그런 문건이 있어. 당연히 있죠. 누구 죽여라, 누구 사살하라 그랬다. 예. 아주 굉장히 그 좀 섹시한 그런 제목들의 충격적인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다 가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숲을 먼저 보면서 강론으로 들어가면서 이 수사를 장악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수사권 문제 계속 지금까지 논란만 일으켰죠. 공수처가 하는 거 보면은요. 그냥 하루살이식 덧대기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어떤 체계도 없이 굉장히 좀 무능해 보이는. 그리고 검찰도 옆에서 뒷짐지고 있다가 뭐 니들 못하지? 갖고 와. 우리가 또 정치적으로 요리할 거야. 또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특검을 더 주장창 요구했던 건데 또 특검은 국민의힘이 빗장으로 또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큰 그림을 밝혀내지 못하면요. 예. 이 계엄의 본질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각각의 거짓말들만 쏟아져 나오고 국민들만 혼란스럽고 그러면서 그냥 유야무야 덮여서 넘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웃고 있을 사람 이상민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내각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 정진석 이런 사람들 웃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에까지 수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에 참 동의를 하면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로 오늘 이제 아마 또 헌법재판소 그거 합니까? 그 변론 합니까? 그렇죠. 오늘 김용현이랑 같이 김용현. 나오네. 김용현이 나오는데 오늘 기사를 쭉 보니까 윤석열이 직접 김용현을 신문할 수도 있다. 네. 놀고 있네 정말. 직접 또 나오니까 김용현 저쪽 나오니까 아유. 그러면은 재판관이 김용현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이 김용현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저쪽이 김용현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쪽의 대표 변호사 누구다? 윤석열이다. 그렇죠. 하나 쓸데없는 죄송합니다. 그 유능한 변호사님들이지만 네. 다소 윤석열 변호에는 큰 열의가 없기에 윤석열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깃발 흔들고 있는 형국인데 본인이 직접 김용현을 신문하는데 김용현이 그 자리에서 서로 지금 마치 요 어제가 되기 전까지는 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부터 정리가 쭉 되기 시작하잖아요. 예. 김용현이 그냥 한 걸로. 그렇죠. 그럼 바로 앞에서 거기다 아마 그 구도점 딱 찍을 것 같은데 윤석열이 자 포고령 누가 썼느냐? 네가 썼잖아 하면은 김용현이 거기서 무슨 내가 씁니까? 뭐 이러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자기가 썼다고는 그렇죠. 했어.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근데 전달은 네가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의도대로 가르마를 네. 쭉 타는 그런 그렇지. 상황을 지금 윤석열이 만드는 네. 요 악의를 한번 또 보시라 이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수처와 관련돼서 TV조선이 아주 웃긴 보도를 한 거에 대해서 요 이제 우스개로 하나 말씀드리면 짧게. 예. 공수처가 또 어디 가셔야 되는구나. 예. 공수처가 회식을 했다. 예. 윤석열이 체포한 날 예. 회식을 했다. 그래갖고 그림을 만들었어요. 공수처가 와인잔 부딪히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림을 만들어갖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식한 자리 CCTV 화면을 보도를 했어요. 예. 무슨 고깃집에서 공수처가 그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예. 5명인가 요렇게 좁은 데 모여가지고 그냥 일반 고깃집에서 그 맥주 2개 놓고서는 밥 먹는 거를 찍어가지고 공수처가 무슨 대단한 회식을 하는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그냥 저녁 먹는 자리예요. 예? 공수처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불행한 조직한테 지금 현직 대통령을 잡으라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래서 오늘 공수처가 계속 이 조사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계속 조사를 받아라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검찰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우리가 공수처 아마추어적이고 못한다 비판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뭘 봐야 되느냐? 누가 다수고 누가 기득권이고 그렇지. 누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고 그렇지. 그걸 사실은 누가 깨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된 것이냐를 그렇지. 이런 것에서 보셔야 된다. TV조선 이런 데가 공수처가 회식했다라는 보도 이런 거를 이 불쌍한 회식을 왜 그렇게 부풀려 가지고 대단한 회식인 것처럼 보도하고 이러고 이 난리를 치느냐 이런 결을 한번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공수처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검찰의 권력을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들을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의 뭐 관세청이든 국세청이든 경찰이든 이렇게 좀 나눠 갔든지 이렇게 해서 견제를 해야지 검찰에다가 모든 인력과 돈과 이런 거를 60년, 70년 동안 쫙 몰아주고 나머지는 그 밑에서 빌빌거리다가 신설업체한테, 신설기구한테 너희도 검찰이랑 똑같이 해봐. 왜 못해? 라고 하면 웃기는 거지. 강남에서 쫙 고급 과외 받고 그다음에 학원 선생까지 다 붙여가지고 그냥 롯데 아니 무슨 캐슬이죠? 무슨 캐슬에 살다가 무슨 캐슬에 살면서 그 사람은 쭉 가서 머리가 똥멍청이라도 윤석열처럼 서울대 법대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는 것이고 그냥 뭐 콩나물 장사하는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어렵게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인대학이라도 해가지고 어렵사리 사법고시 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 알아서 야 쟤네들한테 장학금을 더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꼭 하시라. 무조건 욕만 하지 마시라.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만 보태면 검찰의 이제 새로운 시대 정신이 그렇죠. 검찰의 창조적 파괴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수사기관 그러니까 예. 정말 정치적으로도 독립되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예. 여야를 떠나서 지금의 이 검찰 시대를 끝내는 예. 결국 윤석열이가 그 얼굴 아닙니까? 그 검찰 시대를 끝내는 우리의 모두의 과제니까 저 거기에 힘을 다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인의 정치 본색이었고요. 신인규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